주식 투자자의 90%는 돈을 벌지 못한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은 10%가 채 안 된다. 10명 중에 9명은 손실로 끝난다. 내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주식을 잘하는 고수들 입장에서 보면 인덱스 펀드 수익률이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대다수 주식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대다수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인덱스 펀드에 가입하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평균적인 사람보다 운전을 잘한다. 대부분의 창업자들도 말한다. 대다수 창업자들이 사업에 실패하는 게 현실이지만 나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불량품 두뇌를 가지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케인스는 이렇게 말했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할만하고 돈 될 만한 사업은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창업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간의 야성적 충동 때문이다. 그렇다. 인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확률에 기반해서 행동하기보다는 그냥 느낌이나 기분, 충동에 따라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하기 쉽다. 그래서 많은 실패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인간은 왜 근시안적 본능을 갖게 되었을까? 인간이 지구상에 등장한 이후로 약 800만 년이 흘렀는데 대부분의 기간인 799만 년을 수렵 채집을 하는 원시인 상태로 보냈다.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겨우 10,000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은 여전히 아직도 수렵 채집을 하며 살던 원시시대에 최적화되어 있다. 원시시대의 수명은 어느 정도였을까?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턴의 역작 위대한 탈출을 보면 인간은 최근 100년 사이에 단명이란 감옥으로부터 위대한 탈출을 했다고 말한다. 그는 원시인의 평균 수명은 20에서 30세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대부분의 원시인은 30세 전에 죽었다. 원시인이 아주 오래 살아남아 봐야 겨우 30세인 것이다. 인류가 오래 살게 된 것은 불과 최근 100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다. 과거 기록에 따르면 18세기까지만 해도 스웨덴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30대 초중반에 머물렀다고 한다. 영국의 기록을 보면 1850년도가 되어서야 겨우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로 늘었다. 1900년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45세에 머물렀다. 그리고 불과 50년 뒤인 1950년에는 70세까지 비약적으로 늘었다. 2006년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78세로 늘었다. 지금은 아마도 더 늘었을 것이다. 인류는 최근 100년 동안의 평균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현대 인류는 단명한 원시인들보다 최소 3배 이상 오래 살게 되었다. 원시인에겐 하루하루 살아남는 게 중요했다. 현대인에겐 짧은 일주일, 한 달 뒤도 원시인에겐 불확실한 미래였고 6개월 뒤라면 자신이 생존해 있을지도 모를 아주 까마득한 미래였을 것이다. 그래서 원시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근시안적 본능을 갖게 된 것이다. 근시안적 본능은 상대적으로 오래 사는 현대인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케인스가 위대한 경제학자의 반열에 올려놓은 영국의 사회사상가 멜서스는 지주가 유유자적하며 사는 것은 당장 먹고 마시며 써버릴 수 있었던 것을 참고 인내한 보상이라고 주장했다. 지주는 인내력과 절제력으로 부자가 되었고 유유자적이란 상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요즘 말로 욜로를 즐기지 않은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부라는 얘기다. 공산주의를 정립한 마르크스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불로소득이라고 비판했지만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오이겐 폰 벤바베르크는 현재를 포기하고 미래로 미룬 시간의 대가라는 새로운 해석과 주장을 했고 오늘날 우리 모두는 벤바베르크의 이런 주장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멜서스와 벤바베르크는 부자가 되고 이자 소득을 얻은 것은 근시안적 본능을 극복했기에 주어지는 상이고 대가라고 본 것이다. 그렇다. 자제력은 재산을 모을 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자제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평균적으로 더 부유하다고 한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것이 바로 근시안적 본능이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얼마나 오를까? 1980년 1월 1일 종합주가지수가 100이었던 것이 글을 쓰는 지금 2170까지 올랐으니 40년 동안에 대략 21배 올랐다. 40년간 21배 올랐다면 연간 몇 퍼센트 상승했을까? 연 8%씩 복리로 상승한 것이다. 이 정도면 대단한 복리 수익률이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것이 있다. 이렇게 21배씩이나 오르는 상승장에서도 개인들은 10중 8구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개미 투자자들은 신통방통하게도 용케도 해낸다. 어떻게? 단기 투자로. 또 어떻게? 잘못된 종목 선정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40년간 21배 오르는 주식시장에서 기가 막히게 모든 이익을 다 피해가며 거꾸로 손해를 본 신통방통한 비결은 결국 단타와 잘못된 종목 선정에 있는 셈이다. 그래서 나는 인덱스 펀드에 장기 투자하라고 조언한다. 그러면 필승하게 된다. 인덱스 펀드에 가입한 뒤 1년이 지나면 당신은 약 70%의 펀드 매니저 수익률을 앞지를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인덱스 펀드를 10년간 장기 보유하게 된다면 펀드 매니저 수익률을 비교할 때 상위 10%에 들어갈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식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도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를 이길 수 있다. 놀랍지 않은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주식시장이다. 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지 않을까? 당신이 아무리 게으르고 주식에 대해 무지하더라도 10년만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최고 대학을 나와 최고 연봉을 받으며 밤낮으로 연구하고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들 대부분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지 않는 것일까? 의심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할 만한 근거는 차고 넘친다. 워런 버핏이 42년간의 투자 기간 동안에 S&P 500을 이긴 해는 28년이고 14년은 졌다고 한다. 버핏도 3년에 한 해꼴로 인덱스 펀드에 뒤진 것이다. 마젤란 펀드 운용으로 유명한 피터 린치는 어땠을까? 펀드 운용 기간인 16년 동안에 겨우 7번 이겼고 더 많은 9번을 졌다. 윈저 펀드를 운용한 가치투자의 대가 존 네프는 어땠을까? 운용 기간 31년 중 21년을 이겼고 10년은 졌다. 워런 버핏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 필립 피셔의 아들 캠 피셔는 11년 동안 8번 이기고 3번을 졌다. 이렇게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들도 인덱스 펀드를 이기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물며 평범한 펀드 매니저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래서 나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허황된 꿈을 버리고 인덱스 펀드에 장기 투자하라고 권한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내 간곡한 이런 제안을 아주 쉽게 걷어차버린다. 왜일까? 인간의 뇌가 불량품이라서 그렇다. 우리의 뇌는 정확히 말하자면 변형계는 즉시 만족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기다리는 걸 싫어한다. 만족을 지연시키는 걸 정말 싫어한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의 뇌에는 즉시 만족을 추구하는 충동에 브레이크를 거는 부분도 뒤늦게 아주 조금 만들어졌다. 바로 전두엽이다.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전전두엽피질은 즉시 만족시켜주는 충동을 자제하게 해준다. 또 두정피질 부분은 인덱스 펀드에 장기 투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변형계가 자제력을 발휘하는 전두엽보다 강력하게 작동하는 불량품이기에 언제나 근시안적으로 행동하기 쉽다. 우리 모두 불량품 뇌를 가졌지만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전두엽이 활성화된 뇌를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만족을 더 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실험에서 밝혀졌다. 반면에 죄수들은 전두엽 기능이 일반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된 걸로 관찰되는데
이 때문에 죄수들이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고 충동적이며 자기 통제력이 약하다고 한다. 대체로 성실한 사람들이 전두엽이 활성화된 뇌를 가졌다고 한다. 결국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근시안적 본능을 탑재한 불량품 두뇌 때문이다. 근시안적 본능으로 빨리 부자가 되려 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지루하게 기다리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이 종목 샀다가 며칠 뒤면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기를 반복한다. 한국인이 특히 그렇다. 한국인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짧다는 보고도 있다. 문제는 앞서도 말했지만 단기 투자 성적이 나쁘다는 것이다. 단기 투자는 왜 실패하기 쉬울까? 아주 가끔은 단타로도 돈을 버는 희귀한 투자자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대다수 단타 투자자들은 돈을 벌지 못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주식시장의 특징 때문이다. 주식은 전체 보유기간 중 약 5%의 짧은 기간 동안에 수익의 80% 이상이 발생한다. 즉, 주가가 100일 동안 바닥을 치다가도 마지막 5일에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 5일간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수익을 얻을 수 없다. 이건 통계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다. 전체 기간 중 가장 수익이 좋은 1%의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수익은 사라져버린다고 한다. 그래서 주식 투자 대가들이 웬만하면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조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미 투자자들은 조금 오르면 올랐다고, 조금 내리면 내렸다고 급하게 팔아버린다. 그러니 확률적으로 수익이 나는 5% 기간을 요리조리 피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이다. 단타로 돈을 버는 뛰어난 감각을 가진 투자자들을 보면 나도 부럽다. 그런 감각은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감은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지 누가 전수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사할 때 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야구 선수가 어디 있겠는가? 사할 때를 치려면 감을 타고나야 하는 것처럼 주식 투자에서 단타로 버는 것도 비슷하다. 이제 40년간 21배 오르는 상승장에서도 일반 투자자들이 왜 실패했는지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실패를 뒤집어야 한다. 자기 머리만 믿으면 안 된다. 인간의 뇌는 주식 투자에서 말아먹기 딱 좋은 불량품이다. 아마도 그동안 해온 것과 반대로만 한다면 초대박 날 수도 있다. 단기 투자 대신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 성공한 사람은 장기 투자를 권한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한 투자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장기 투자를 권한다. 케인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의 저서 고용이자 화폐의 일반 이론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본능이 근시안적이어서 미래에 얻을 이익을 너무 심하게 할인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유리하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인간의 근시안적 본능을 역이용해서 큰돈을 번 사례를 밝힌 적도 있다. 사람들은 1년 뒤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케인스의 설명이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선호하는 주식 보유 기간은 영원이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우량주를 사고 동시에 수면제를 먹어라. 그리고 10년 뒤에 깨어나라. 그러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 한국에서도 큰돈을 번 슈퍼개미는 이렇게 말한다. 주식 계좌를 장기용과 단기용으로 나눠서 운용하세요. 이처럼 주식 투자에 성공한 투자자들은 하나같이 근시안적 본능을 극복하고 장기 투자를 하라고 말한다. 한번 믿어보자. 우량 종목에 장기 투자하자. 차트만 보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주식 투자 분석은 크게 펀더멘털과 차트로 나눌 수 있다. 차트 분석은 차트에 나타나는 패턴을 보고 이를 활용하여 투자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이중바닥을 보이면 주가가 바닥을 나타낸다고 보고 헤드앤숄더 모습이면 주가가 천장을 나타낸다고 해석한다. 또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걸 골든크로스라고 하는데
이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본다. 반대로 하향 돌파하는 경우를 데드크로스라고 하고 이는 매도 타이밍이라고 본다. 이런 차트의 모습만으로 주식을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분석하는 법을 차트 분석이라고 한다. 차트 분석법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 차트 분석법이 언제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자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검증한다. 의사들이 위약에 비해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처럼 증권 분석 교수들도 차트 투자법의 수익이 종합주가지수 상승보다 더 많은 수익을 냈는지 비교하여 효과를 따진다. 차트 분석법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냥 사두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지 못했다면 그 차트 분석법은 효과가 없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매매 수수료까지 고려해서 실제로 차트 분석법이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검증하게 된다. 수많은 교수들이 이구동성으로 차트 분석법은 돈 버는데 효과가 없다는 실증 자료를 내놓았다. 증권 분석 교수들은 차트 분석법을 점성술이나 사주와 동급으로 간주했다. 어떤 투자자는 특정 시점에 특정 종목에 차트 분석법을 적용해 돈을 벌었다고 주장하지만 오랜 기간 여러 종목에 차트 분석법을 적용하여 검증해보니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니 차트 분석법이 효과가 있다는 투자자의 주장은 점성술이나 사주처럼 예측을 계속 내놓다 보면 아주 가끔 맞추는 시기였던 것이다. 돈 버는데 효과적으로 쓸만한 차트 패턴은 하나도 없었다는 게 지금까지 학계의 정설이다. 나도 학창시절에 비싼 등록금을 내고서 얻은 결론은 차트 분석법은 쓰레기통에 던져라다. 주식 투자로 큰돈을 번 거인들 중에 차트가 효과적이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케인스, 워런 버핏, 피터 린치, 존 템플턴, 필립 피셔, 벤저민 그레이엄 등 수많은 거인들의 책을 모두 읽어봤지만 차트 분석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워런 버핏은 차트 분석에 대해서 나는 벤저민 그레이엄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차트를 그리고 있었을 것이고 한 푼도 벌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은 차트로 내일의 주가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다. 한편 차트 투자법을 창시한 그랜빌, 엘리어트, 그리고 차트를 많이 활용한 제시 리버모어 등은 끝이 좋지 않았다. 그랜빌은 처음에 몇 번 맞춰서 명성을 얻었지만 나중엔 완전히 엉터리 전망으로 몰락했고 엘리어트도 병실에서 쓸쓸히 죽었고 제시 리버모어는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차티스트들에 대해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해진 낡은 셔츠를 입고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열정적으로 분석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차티스트들만 보았고 평생 동안 돈 번 차티스트를 본 적이 없다고 깎아내렸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증권시장에서 차트 분석가로 성공했다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내가 아는 한 그들은 모두 망했다. 옛날 빈에서는 차티스트를 젊어서는 주식 투자자, 늙어서는 거지라고 불렀다. 사람들이 차트 패턴을 좋아하는 이유. 사람들은 차트 패턴을 좋아한다. 왜 그럴까? 인간의 본능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인간은 원래 무질서와 혼동을 싫어한다. 그래서 우연과 무질서 속에서도 규칙과 질서를 찾아냈다고 착각하곤 한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밤하늘에 그냥 흩어져 있는 별도 선을 그어 이으며 그림을 찾아낸다. 그게 별자리다. 가끔은 눈 내리는 들판 사진을 찍었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얼굴이 찍혔다고 신기해한다. 영적인 현상일까? 내 생각엔 그냥 우연일 뿐이다. 그건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에서 토끼나 나비를 보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이를 증명하는 실험이 있었다. 1950년 시카고 대학의 해리 로버츠 교수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무작위로 숫자를 뽑아낸 다음 이를 차트로 만들었다. 그랬더니 차티스트들이 사용하는 주식 차트 패턴과 비슷한 것이 나타났다. 그런데 차티스트도 컴퓨터가 우연히 만든 차트와 실제 주식 차트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면이 나오면 상승, 뒷면이 나오면 하락하는 규칙으로 차트를 그려서 차티스트에게 보여주었더니
상승 패턴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우습지 않은가? 이처럼 인간은 우연을 필연으로 착각하기 쉬운 존재다. 인간의 본능 때문에 차트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주식 투자자로부터 인기를 끌 것이다. 마치 사주와 점성술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당신의 투자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라. 자신이 투자자인지 매매자인지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다. 당신은 투자자인가 매매자인가? 투자자는 워런 버핏처럼 투자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들이 주식을 샀다는 것은 기업의 일부 지분을 샀다는 것이다. 투자자는 공동사업자로 참여했다고 생각해서 기업의 장기 성장에 관심을 갖는다. 투자자는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일부 지분을 가진 자신도 부자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투자자는 주식을 장기로 보유한다. 케인스와 워런 버핏은 투자자로 큰돈을 벌었다. 그들은 중단기적으로 변덕스런 시장 심리에 따른 주가 흐름을 전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대신 인간의 힘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업 가치에 초점을 맞춰 장기 투자에 성공했다. 매매자는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이익을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주가는 중단기적으로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이고 오히려 심리와 유동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매매자는 기업의 실적이 개선될 때까지 장기간 보유하려 하지 않는다. 3년 후에 2배 오를 것 같아도 다음 달, 다음 분기에 하락할 것 같으면 팔고서 더 낮은 가격에 사면 된다고 생각한다. 매매자는 장기적인 기업 가치의 변화도 보지만 더 중요한 것으로 중단기적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와 단기 수요 공급에 초점을 맞춘다. 투자자와 매매자는 투자법이 다르다. 다시 묻는다. 당신은 투자자인가 매매자인가? 아마도 10중 8구는 매매자일 것이다. 기업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기에 짧은 기간인 3개월 안에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은 모두 매매자다. 시장에서 대주주를 제외한 90% 이상이 매매자일 것이다. 투자자와 매매자는 투자법이 다르다. 투자자라면 기업의 사업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하고, 경쟁력을 갖추었는지 살펴보고 또 경영자의 경영 능력을 체크하며 투자 종목을 골라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듯이 그 기업에 3년 이상 10년간 투자한다. 기업 가치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계속 보유하고 더 좋은 기업을 발견한 경우에만 갈아타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한다. 이런 방식의 투자자는 얼마나 될까? 처음에는 그런 방식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경제위기나 급락장이 오면 팔고 도망가 버리는 게 대다수 투자자다.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성격의 투자자는 드물다. 또 빨리 부자가 되려는 인간의 본능과도 맞지 않다. 그래서 워런 버핏의 투자법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매매자는 주가의 장단기 흐름에 따라 사고 파는 사람이다. 주가의 중단기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개별 종목의 인기와 시장 분위기다. 지난달에는 바이오주가 시세를 주도했고 이번 달에는 2차전지가 장세를 주도했는데, 다음 달에는 어떤 테마주가 장세를 주도할지 예측하고 그에 맞추어 투자하는 것이 매매자의 행동이다. 따라서 매매자는 개별 종목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인기와 추세를 체크하며 대응해야 한다. 또 뉴스가 주가 변동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주는지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호재 뉴스가 주가를 얼마나 상승시킬 수 있는지, 악재 뉴스는 얼마나 하락시킬 수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투자자와 매매자는 매수 종목이 다르다. 투자자와 매매자는 매수 종목 선정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투자자는 우량주에 한하여 투자한다. 잡주들은 언제 어떤 공경에 처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피한다. 장기적으로 전망이 밝고 부채 비율이 낮으며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배당하는 경영자의 능력이 좋은 기업에 투자한다. 매매자의 경우는 적자 기업이나 부실 기업도 투자한다.
중단기적으로 많이 오를 수 있는 인기 종목이라면 부실 기업도 상관하지 않는다. 기업의 실적은 3개월마다 발표되지만 주가는 3개월 동안의 기업 실적과 상관없이 인기에 따라서 급등락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량 종목으로 국한하여 매매하지 않는다. 조만간 상장이 폐지될 위험이 없고 사서 더 비싸게 팔아넘길 수만 있다면 부실 기업이라도 매매 대상이 되는 것이다. 매매 이유는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대다수 매매자보다 투자자가 더 수익성이 좋았다는 통계가 많다. 매매 회전율이 높을수록 투자 수익률은 낮아진다는 통계는 거의 정설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큰돈을 버는 고수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 수가 소수이기에 예외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투자와 매매 중 당신은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돈을 많이 번 슈퍼개미들은 투자와 매매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좌를 2개로 운영한다. 장기 투자용 계좌와 단기 매매용 계좌로 분리하여 운용하는 것이다. 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매매 욕구가 있다. 빨리 사고 또 빨리 팔고 싶은 욕구가 있다. 단기 매매용 계좌를 운영하면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단기 매매 욕구가 충족되면 장기 투자용 계좌에 손을 대지 않고 오래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때 베스트 7. 모두가 절망에 빠져서 주식을 팔 때 매입하고 남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사들일 때 파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엄청난 수익으로 보답해준다. 주식은 언제 사면 좋을까? 적기는 다음 7가지다. 첫째,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내다 팔 때. 주식 매수의 가장 적기는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내다 팔 때다. 2020년 3월이었다. 그때 나는 주식을 사라는 글을 올렸지만 내 글을 읽고 매수에 동참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공포 때 사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한다. 그런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참 어렵다. 본능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이기는 인간은 많지 않다. 책을 아무리 읽어도 안 된다. 배짱은 책을 많이 읽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책보다는 단 한 번의 실천이 행동을 변화시켜준다. 둘째, 정부가 돈을 풀 때. 주가는 돈 플러스 십니다. 이 절대 공식을 기억하라. 실적이 나빠도 경기가 안 좋아도 정부가 돈을 풀기 시작하면 주식을 사야 한다.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의 대중은 뭐라 했는가? 경기가 침체되고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기업의 실적이 안 좋은데 왜 주가가 올라가지? 곧 주가가 급락할 거야. 투기야, 버블이야. 겁이 나서 주식 투자를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가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주가는 수요 공급에 따라 움직인다.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 주식이 형편없어도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오르는 것이다. 주식은 언제 많이 살까? 돈이 들어오면 주식 수요는 늘게 된다. 그러니 정부가 금융을 완화해 금리를 낮추면 주식을 매수해야 할 타이밍이다. 실적이 좋으면 그때 주식을 사겠다고. 그때는 오히려 팔 시점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상반기 내내 주식을 사야 할 때라고 글을 올렸던 것이다. 주식시장은 돈을 풀면 시차를 두고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주가가 오른다. 셋째, 해당 기업의 악재로 주가가 급락했을 때. 첫 번째와 다른 상황이다. 첫 번째는 주식시장 전체가 붕괴돼서 모든 종목이 하락했을 때 매수하라는 것이고, 이번에는 특정 기업의 악재로 인하여 주가가 폭락했을 때 매수하라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악재의 성격을 잘 구분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오래갈 기업으로서 이번 악재가 기업의 본래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주식시장에는 겁쟁이들이 많다. 인간의 본능 때문이다.
그래서 본능을 거슬러서 매수할 수 있는 소수의 투자자가 돈을 버는 것이다. 넷째,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다면 바로 그게 돈을 번 것이다. 남들도 다 아는 정보라면 그걸로 돈 벌기는 어렵다. 내부자의 정보를 알고 있는가? 그러면 돈 벌 수 있다. 기업의 오너들도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자기 회사 주식을 사고 팔면서 돈을 번다. 일반인은 남들 모르는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답은 정해져 있다.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같은 뉴스라도 다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워런 버핏은 독서기계로 알려져 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세상을 읽고 뉴스를 해석하는 안목이 생긴다. 다섯 번째,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할 때. 생산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대규모로 설비 투자를 할 때는 이익을 내지 못할 때다. 돈만 들어가고 또 생산량을 늘려도 그것이 잘 팔린다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제품을 개발하는 것과 대규모 양산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해도 또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고 해도 불량품이 많이 나와 수율이 좋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 이처럼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할 때 전망은 매우 불확실하다. 그러나 실패하는 경우보다는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할 때 주식을 매입하는 게 좋다. 생산의 성공에 매출이 늘어서 이익이 커지면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된다. 그때 주식을 팔면 된다.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필립 피셔는 특히 그 시기에 매수하는 걸 좋아했다. 여섯 번째, 산업 사이클 흐름을 탈 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 고속도로를 까는 것이 중추적 역할인데 5G 통신이 바로 그것이다. 5G 통신혁명은 메가트렌드다. 이 메가트렌드의 초입에 올라타는 게 좋다. 난 5G 통신 장비주를 초기에 매수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PER, PBR, ROE 같은 수치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향후 성장성과 산업 사이클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실적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이미 팔고 나와야 할 시점이다. 일곱 번째, 기술적 분석으로 상승 종목을 포착했을 때. 주식 투자의 고수들은 기술적으로 상승 종목을 찾아내는 저마다의 비법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주가가 바닥권에 있으면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강한 움직임이 있는 종목을 포착해 매입한다. 그 회사에 관련된 정보와 내용은 모르지만 어떤 변화를 감지하고서 따라 매수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주식 투자로 큰돈을 번 무용수 니콜라스 다비스 스타일이다. 그는 1만 달러를 투자해 25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는 세계 각지를 돌며 공연하느라 주식창을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주식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 그는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야성미 넘치는 미녀가 테이블에 올라가서 아무리 격렬한 춤을 선보여도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충분히 그런 행동을 할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숙한 귀부인이 갑자기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격렬한 춤을 춘다면 좀 이상하네, 어떻게 된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평소에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조용하던 주식이 갑자기 거래가 활발해지고 주가가 상승한다면 나는 그 종목을 매수한다. 평소와 달리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면에는 그 주식에 대한 좋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매수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 많은 유동성으로 투자가 주식으로 몰리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도 현실이다. 본인을 위해서다. 먼저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은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사람은 돈을 벌기도 전에 심장이 오그라들어 질의 병이 날 수도 있다.
투자도 잘 먹고 잘 살며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일이니 그런 사람은 주식보다는 다른 투자를 찾아보는 게 좋겠다. 심약한 사람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털리게 되어 있다. 겁먹은 돈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월스트리트의 격언은 빈말이 아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 투자하려는 사람도 안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의 투자 판단의 근거는 타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타인에게 물어봐야 한다. 계속 보유할지 아니면 팔아야 할지.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하다.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친절하게 매일매일 그것도 공짜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는 천사는 없다. 주식시장에서 그런 천사를 찾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기꾼이 내민 미끼를 물게 된다. 내게도 사기꾼들의 미끼 문자와 전화가 가끔 온다. 남에게 의지해서 주식 투자를 하려는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다. 그냥 깔끔하게 수수료 내고 펀드에 가입하는 게 좋다. 남 탓하는 사람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하면 안 된다. 한 번은 동창회에 갔더니 친구 A가 친구 B가 추천한 주식을 사서 손해를 봤다며 제3자인 나와 다른 친구들 앞에서 떠벌리며 친구 B를 깎아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저 A란 친구 앞에서는 절대로 주식의 주자도 꺼내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했다. 그런 사람들은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돈을 벌었다고 할 것이고 만약 실패로 끝나면 두고두고 남 탓을 하지 않겠는가. 자기가 결정해서 사놓고 결과가 나쁘다고 친구를 비난하다니 누워 침 뱉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무지하고 탐욕스러우면 파산하기 쉽다. 재무제표와 투자지표를 모르는 사람에겐 주식 투자를 권하고 싶지 않다. 음악을 공부하려면 악보를 볼 줄 알아야 한다. 물론 악보를 읽지 못해도 음악을 잘하는 천재가 있긴 하지만 그런 예외는 흔치 않다. 보통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투자에 사용되는 기본 용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가가 싸면 어느 경우든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같은 크기의 피자 한 판을 8조각이 아닌 16조각으로 나눠서 낮은 단가에 팔면 피자가 싸다고 좋아할 것이고 32조각으로 나눠주면 더욱더 좋아할 사람이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호구라고 부른다. PER, PBR, ROE, EPS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른다면 호구가 되기 쉽다. 언제나 무지하고 탐욕스러우면 파산하기 쉽다. 지금까지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살펴보았다. 어떤가? 아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직접 주식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고로 주식 투자는 하지 않아야 한다. 계속 주식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상황을 미리 예측한 것인지 세계 헤비급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은 이런 경고를 남겼다. 얻어맞기 전까지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유행으로 한두 번은 이익을 내겠지만 계속하면 결국 다 털리게 돼 있다. 왜 인덱스 펀드를 추천하는가? 당신이 주식 투자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해서 실망하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주식 투자자로 부적합한 사람도 손쉽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승률이 좋은 주식 투자법이 있다. 바로 인덱스 펀드다. 인덱스 펀드란 종합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다.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은 대다수 펀드 매니저를 능가한다. 그러니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주식에는 무지해도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약 70%의 펀드 매니저를 능가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직접 투자해서 돈을 다 날리는지 모르겠다. 대부분의 개미들은 인덱스 펀드에 돈을 넣는 게 더 유리할 것이다. 워런 버핏은 가족들에게 자신 사후에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한다. 인덱스 펀드가 얼마나 뛰어난지는 헤지펀드와 워런 버핏의 유명한 내기로 소개하겠다. 워런 버핏은 헤지펀드 대부분이 높은 수수료를 받는 만큼 수익을 내지 못한다며 차라리 인덱스 펀드에 가입하는 게 더 좋다고 했다. 이런 워런 버핏의 말을 듣고 열받은 한 헤지펀드 회사는 워런 버핏에게 내기를 제안했다.
인덱스 펀드와 헤지 펀드 중 어느 것이 수익률이 더 높은지 대결에서 이기는 쪽이 100만 달러를 가져가는 내기였다. 버핏은 벵가드 S&P 500 인덱스 펀드에 걸었고 미국 헤지펀드 회사 프로티지 파트너스는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헤지펀드 5개를 골랐다. 내기 방법은 각자 고른 펀드에 각각 32만 달러를 투자하고 이후 10년간 운용하여 수익률을 따지는 것이었다. 이긴 쪽이 갖게 되는 100만 달러는 승자가 정한 자선단체에 기부될 예정이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인덱스 펀드의 압승으로 끝났다. 버핏이 투자한 S&P 500 인덱스 펀드는 10년간 연 7.1%의 수익률을 보인 반면 헤지펀드의 누적 수익률은 연 2.2%에 그쳤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지 포추는 연 3%의 펀드 수수료가 헤지펀드를 택한 프로티지 파트너스의 발목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전체 통계를 보면 인덱스 펀드가 약 70% 이상의 펀드 매니저를 이겼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초보자를 위한 투자의 정석에서 가져왔다. 주식을 싸게 사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안다. 그러나 시장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주가가 하락하면 자신감을 잃고 뒤로 물러선다. 대다수의 심리에 역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모두가 주식을 팔 때 모든 게 최악의 상황일 때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존 템플턴. 책에서 저자는 용기 있는 자만이 투자에서 성공한다고 말한다. 나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투자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다. 투자는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만으로 성공할 수 없고 용기가 필요한 도전이다. 마치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어도 휘두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베어낼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훌륭한 투자 지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실제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결코 수익을 얻을 수 없다. 이 책은 투자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실질적인 조언이 담겨 있다. 저자는 자신의 투자 경험을 통해 얻은 값진 교훈들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투자의 세계를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뿐 아니라 실제 투자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해결 방안을 알려준다.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 책을 통해 투자의 기본 원리를 탄탄하게 다지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길 바란다.